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분야 글로벌 협력 사례를 발표할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사업본부의 김태환 차장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K-워터의 글로벌 협력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분야 위협과 위기입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본격적인 기후행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 사진에 노란 옷을 입은 소녀가 기후운동가로 아주 유명한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그녀는 기성세대의 책임과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 9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지난 10월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우리 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변화와 해수면 상승, 산불 발생 증가, 그리고 극심한 가뭄 및 홍수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뉴스와 언론을 통해 자주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사이언스 2020에 따르면 최근 5개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850년, 1990년에 비해 평균 1.1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세계 각국에서 선언하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시에도 지구 온도는 앞으로 1.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보스 포럼 글로벌 위기 2020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이에 따른 극심한 기상이변, 그리고 물 위기를 가장 위험한 글로벌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상이변, 그리고 이러한 물 위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 더욱 취약합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물 문제가 악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다시 한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물 이슈에 대응하는 저희 K-워터의 협력 사례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워터는 그간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 예방 등 수자원 관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친수도시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물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협력을 통한 물 문제 해결 노력입니다. 정부 정책인 신북방, 신남방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정부 관계부처, 그리고 OECD, ADB 등 국제기구,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7차 세계물포럼 이후 아시아 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슈와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아시아 물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현재 27개국 144개 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 분야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 및 사업화 방안을 지원하는 워터 프로젝트를 현지 정부 그리고 다자개발은행과 협력을 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은 협력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 그리고 정책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설립된 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와도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77억 인구 중 10억 이상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이 증가하고 있고 상하수도 인프라 부족에 따른 수인성 질병을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 K-워터는 신재생 에너지인 수력발전 사업과 기존 상수도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은 그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남태평양 도서국가인 솔로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티나 수력 발전 사업입니다. 조금 현실감 있게 이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Everything in the Solomons, relies on fuel. And fuel is not made here, it's made overseas. Get it over to Solomon Power, which is the only power supplier. And they put on their overheads. On top of it, they pass it on to us. So you find that the biggest overhead in running a service station is electricity. My name is Tuata Malaya. I'm the managing director of Dida Service Station. The best thing about this job is that you serve people. When you have people smiling and they get what they wanted, that's a pleasing thing. But if the price of electricity doesn't change, I have no choice, I will not. 솔로몬의 전력 환경 개선을 위한 그 티나 수력 발전 사업은 저희 K워터와 한국의 민간 기업 그리고 EDCF 자금이 투입된 팀코리아 사업입니다. 아울러 월드뱅크와 GCF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의 재무적인 지원 아래 현재 15메가와트 규모의 댐 및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200만 불이며 사업 기간은 34.75년으로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솔몬 제도의 전력 공급원 대체를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 그리고 전력 요금 인하를 통한 에너지 공급 환경 개선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킬로와트 시당 64센트의 높은 전력 요금을 향후 26센트까지 낮출 예정이며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솔로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남아시아 스마트 물관리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 물포럼을 계기로 한국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아시아개발은행과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여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아시아 지역의 상수도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컨설팅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방글라데시 다카를 포함한 5개국 6개 도시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과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파일럿 구축 그리고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시해주는 상수도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약 270만 불 규모로 아시아개발은행 및 한국의 ADB 신탁기금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수율 제고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망 내 수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으로 에너지 및 환경위생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장비 시범 설치를 통해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K워터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쌓아온 물관리 기술과 경험, 전문 인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러한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수자원공사의 김태환 차장님이었습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분야 글로벌 협력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순서입니다. 박영길 독도해양법연구센터장님 자리하셨고요. 여수해양법 아카데미 개최와 관련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해양법 아카데미 개최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법연구센터 박영길이라고 합니다. 여수해양법 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들의 그 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지난해까지 총 6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홍보 영상인데요. 먼저 잠깐 보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SU Academy of the Law of the Sea. The ESU Academy of the Law of the Sea is an initiative, as a part of the ESU project that inherited the spirit of the Expo 2012 ESU Korea, as well as the ESU Declaration, which aims to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ocean affairs in developing countries, enabling them to cope with a diverse array of maritime challenges. As the central gateway to Korea, ESU is not only an international maritime city but also an ocean city benefited by its clean oceans and variety of fishery facilities. The ESU project i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designed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developing countries to meet challenges related to the ocean and the environment. It has been developed as a practical element that translates the spirit of the ESU Declaration and the theme of the Expo 2012 ESU Korea into action. The cadre of lecturers of the ESU Academy consists of top-tier professors and experts in the fields of maritime law and maritime policy, including a judge from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d executive memb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Starting in 2014, the ESU Academy has produced around 250 graduates over the last 7 years. Participated by public officials, researchers, professors and students in the field of oceans and fisheries from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ESU Academy offers a 2-week program for government officials, researchers and other professionals engaging in ocean policy making, as well as professors or graduate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ocean affairs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first week provides an overview of the basic concepts of the law of the sea and principles of ocean governance. The second week focus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the sea and other related practical issues based on the prior week's study. In addition, workshops and special lectures are organized in order to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curre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issues. The Academy also intends to establish a close network among professionals and scholars in the field, thus seeking a variety of cooperative methods such as the development of intergovernmental policies. Through this program, participants are able to learn and understand the modern law of the sea as well as critical international and regional ocean-related issues. Several field trips are arranged for participants to enjoy the beautiful scenery of ESU and its surrounding areas. Also, there are further opportunities for networking with lecturers and other students through various gatherings. We hope the ESU Academy of the Law of the Sea give us all a chance to consider our roles and duties in regards to maritime issues and to present a blueprint to the world. ESU Academy of the Law of the Sea. 네, 개선 중에 있는 홍보 영상인데요. 좀 더 다듬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총 6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배경 및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서 개도국의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약속을 담은 여수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여수 선언의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여수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수 프로젝트로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여수해양법 아카데미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재단과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 아카데미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 아카데미의 목적은 개도국 해양 분야 주도 계층의 해양 정책 개발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개요를 보시면 먼저 기간은 총 2주 동안 개최가 됩니다. 늦은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개최를 하고요. 프로그램은 개회식 그리고 총 26개의 강좌 그리고 3회에 걸친 워크숍 그리고 필드 트립 졸업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참여 대상은 개발도상국, 공무원, 연구원, 교수, 대학원생 등 개도국의 다양한 해양 관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5명 이내의 한국인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들은 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라든지 유엔 해양법국 국장 등 국제기구의 고위직 그리고 각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여수 아카데미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내 개도국 대사관 등의 협조 요청을 하고 많은 개도국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외 공간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많은 개도국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카데미는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서, 추천서, 영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제 3인의 그 심사위원회가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발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다만 이제 국가별로 안배를 해서 한 국가에 이제 특정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에 최대 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을 함으로써 많은 개도국 국가들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의 결과를 보면 총 62개국에서 277명이 지원을 하였고요. 2019년의 경우 이 중에서 29개국 48명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또 실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 아카데미 홈페이지도 따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첫 주에는 주로 기초적인 이론 중심으로 개념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라든지 공해, 대륙붕, 해양 오염이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개념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둘째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안이나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그 강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라든지 북극해, 또 어업 문제, 국제해양법재판소 같은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총 26개의 이제 강좌가 있고 대부분의 이제 그 강의는 이제 강사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은 강사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로 질의응답식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총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팀워크 향상이 이제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를 5, 6명 정도의 소단위 그룹으로 나누고 이제 팀별로 과제를 수행하게 합니다. 이제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거나 또는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체 발표 시간에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주로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워크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사진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로 그 분야의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1인이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 경우에 그 강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 1인에게는 최대 3개 이내의 강의를 하도록 해서 강사가 강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국장도 매년 강사로서 참여를 해오고 있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이라든지 국제해저기구 고위직
등도 매년 이 아카데미 애정을 가지고 강사로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 부분의 강사들을 새롭게 구성을 해서 다양한 강사들이 이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기준 이제 강사들 모습입니다. 이제 다양한 그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필드 트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드 트립은 단순히 즐기고 노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뭐 20여 개국, 거의 한 30개국에서 참여한 그 교육생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또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019년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뭐 해양경찰교육원은 굉장히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제 견학하고 또 광양항만공사 시설도 견학하고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 민속마을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여수시청과 협력해서 여수 지역에 대해서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 여수 아카데미는 해외에서 그 많은 국가들 개도국에서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항공료라든지 숙박 기본적인 비용을 저희들이 다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다만 한국에 와서 그냥 즐기고 가는 이런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강의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한 이 강의에 대해서 잘 들었는지 교육을 잘 받았는지에 대해서 엄격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1주, 2주 매주 치르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논술형 필기 시험을 하고 둘째 주에는 구술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에서는 성적 우수자 한 3에서 5인 정도의 성적 우수자에게 상장과 함께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한 그 교육생들 중에서 이 디플로마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의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디플로마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마치면서 저희가 매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개최를 할 때 매번 저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사항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시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 부분에서 보면 아주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8명의 교육생 중에서 아카데미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아주 거의 대부분이 최고의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 아카데미를 준비하는 저희 스태프들에게는 하나의 보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이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해양법 분야에서 세계적인 아카데미로 성장했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적인 그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진 것을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법 분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아카데미 로즈 아카데미라는 것인데요. 이게는 20년 넘게 지금 그리스 로도스 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와 지금 인지도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저희가 좋은 아카데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도국 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한 이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는 매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해양 분야 국제 협력 우수 사례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 해양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선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졸업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이게 저희들 중요한 과제인데요. 금년에는 사실 졸업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지금 연기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졸업생들의 그 지속적인 관리, 네트워크를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년 지원자 5명, 6명 중에서 1명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 아카데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수요를 어떻게 저희가 충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세계적인 아카데미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영길 독도해양법 연구센터장님이었습니다. 이어서 해양법 아카데미 개최에 관련된 사례 발표를 하셨고요. 네, 이어서 녹색기술센터입니다. 녹색기술센터의 전도구 기후기술협력부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녹색 기후기술 국제협력 방안에 관련돼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기술센터의 기후기술협력부장 전덕우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녹색 기후 기술을 이용해서 국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녹색 기후 기술은 그 개독하고 협력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녹색과 기후 기술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기후 기술이라고 하면 기상 기술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에 기여하거나 그 온난화에 따른 어떤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그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국제 협력하기 위해서 다양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녹색 기후 기술 그 부분은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가지고 바로 현지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또 적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현지화 시켜주는 또 과정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소위 R&D라는 리서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데몬스트레이션도 해서 실증을 또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술적 리스크를 또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또 개도국에도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는 일들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용화만 바로 할 수 있는 상용화를 바로 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술 사업화를 추진해서 확산을 지원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 R&D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R&D에 대한 니즈를 분석하고, 그리고 R&D를 또 시행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런 과정에 봤을 때 여기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여기 참여가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만족을 시키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각 단계별로의 그 성과들이 그 다음 단계의 또 인풋으로서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해관계자들하고 사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것들의 효율성이 굉장히,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 단계별의 성과와 그 리소스를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분절의 현상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녹색 기후 기술 국제 협력 주요 현안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현안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잘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에 대한 전략적으로 저희가 구축도 하고, 또 이미 구축된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저희가 폐기물 매립장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폐기물 부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대대적인 노력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제 이런 매립장 대부분의 폐기물이 이제 이게 매립이 되고 있었고, 이런 이제 매립장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어린 아이를 비롯한 여러 이제 난민들이 여기서 쓰레기를 주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은 또 이제 단순히 이제 폐기물이 그냥 매립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를 인해서 저희가 그 파악을 했을 때 많은 이제 오염 폐수가 발생이 돼서 이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많이 발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온난화 현상에 이제 더 심각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시스템을 좀 더 이제 체계화하고 이제 선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재원에 연계해서 인프라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예 처음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좀 이렇게 분리 배출하고 이제 재활용하고, 중간에 또 이제 재활용 센터를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뽑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이제 소각하고 이제 매립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발견한 거는 사실상 이 과정을 이제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대상을 했었던 이제 도시가 여러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카사스 시티입니다. 이 마카사스 시티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가 합의를 했고, 그 이외에 이 국제 재원을 이제 저희가 동원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청 바파다라와 그 다음에 거기 국토부에 해당되는 PUPR, 그 다음에 이제 수원총각을 우리나라 말하면 기재부에 해당되는 바파나스, 이제 이런 부분에까지 다 의사결정을 저희가 다 허락을 받아야 됐고, 이것이 이제 코이카 사업이나 EDCF나 이제 또 국제기구 재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거기 내부에서 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절차들이 이제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이제 이게 소규모 이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이러한 이렇게 다양한 과정들이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배리어로 이제 장애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압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플랫폼적으로 이제 좀 바꿔서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국제협력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는 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사례 중에 이제 일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저희가 단순히 국제협력 사업만 이제 그냥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협력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조성하고 만드는 것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거점 센터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디자인할 때는 저희가 혁신 플랫폼으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가 아까 제가 폐기물을 예를 들었는데, 폐기물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국제협력하는 또 가장 큰 어려운 부분들이 데이터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이제 수집하고 그다음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도 만들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도 이제 디자인하는 것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제 CTCN이라는 UNFCCC 산하에 또 이제 그 수요 발굴 쪽에 많이 전문화되어 있는 이제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CTCN하고 저희가 이제 과기정통부가 이제 CTCN하고 이제 긴밀하게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저희 기관은 그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경험들을 쌓아 보니까 CTCN이 사실상 수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서 굉장히 효율적인 플랫폼이라고 발견했고, 이것 좀 더 저희가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에 이런 이제 협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이제 과기정통부가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을 해서 작년에 이제 유치를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고, 지금 이제 최종적인 어그리먼트를 맺는 과정이고, 내년도에는 이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CTCN 협력사무소의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GCF와 그런 국제기구의 재원들하고 효과적인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력사무소가 이제 들어가는 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곳도 지타워 GCF가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타워에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쪽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GGI하고 계속 이제 GGI 같은 국제기구하고 이제 협력해서 공동으로 수요 공동 발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또 이제 새롭게 이제 플랫폼적으로 이제 지금 새롭게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국사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재부가 이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이카가 이제 의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간사 기관들이 이제 있고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요 발굴에 이제 전문화되어 있는 이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환경과 이제 기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플랫폼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플랫폼에 대한 그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런 정의들을 저희가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이게 잘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할 것인가. 그래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잘 아는 온라인 플랫폼인 지금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플랫폼을 이제 그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가 있고 그런 이제 플랫폼에 또 투자하는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에 이제 실제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서 이제 그 참여하는 이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기술을 이제 필요로 하는 개도국 쪽이나 또 이제 의사결정자들이 이제 또 드맨드 쪽에 이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서로 그 연계를 시킬 것인가 그것이 바로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한 3가지 예시를 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특별히 이제 좀 수요 발굴 쪽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CTCN 부분인데요. 이제 CTCN은 이제 UNFCC의 기술 메커니즘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국제기구입니다. 지금 이제 CTCN은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CTC 이제 기후기술 센터 덴마크에 소재하고 있고요. 여기와 이제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멤버들이 각 국가별로 이제 이렇게 그 다 지정도 돼 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가 이제 국가지정기구로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CTCN 회원기관으로서 한 75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녹색기술센터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간사 역할을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P4G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P4G에 대해서는 이제 익히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P4G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초기에 이제 좀 그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SDG를 또 달성하면서 민간 협력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컨셉을 개발하는데 이제 그 지원해주고 또 스케일업 하는 부분도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플랫폼입니다. 내년도 이제 3분기에 아마 정상회의가 있을 텐데 그 플랫폼에 대해서도 사실상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이용을 한다면은 수요 발굴과 이제 컨셉 개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국사협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그 이 플랫폼의 역할을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실 아래 그림과 같이 애초부터 이제 뭐 ODA 사업이라든가 이제 또 그 EDCF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처음부터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아예 컨소시엄을 구상해서 같이 공동 출장 가고 같이 이제 수요에 대해서 발굴하고 기술을 매칭하고 컨셉 개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하고 연계됐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프로그래머 시켜서 지금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사실상 이제 성격들이 좀 다릅니다. 이제 추구하는 것이 좀 다르고 또 재원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후기술 이제 협력 추진 단계를 보면은 업스트림 부분이 있고 다운스트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을 매칭하는 것이 이제 업스트림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이고 중간에 좀 스케일업을 하고 그다음 본격적인 본사업하는 것이 다운스트림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국사협이나 CTCN 그 부분은 상당히 앞단의 부분에 있어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재원 규모도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 P4G부터는 이제 지금 이제 앞단의 역할도 하면서 또 스케일업을 위해서 한 10억에서 이제 10억 정도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뒷단까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요 발굴부터 해서 이제 기술 사업화하고 성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사실 활용 가능한 플랫폼이 지금 보시는 바 이제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의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할 때 특별히 또 중요한 거는 이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다음 플랫폼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 성과가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떤 이제 수요와 기술을 이제 매칭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불확실도가 좀 높은 단계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TCNT라든가 P4G 스타트업이라든가 국사협을 통해서 이런 이제 테크니컬 어세스먼트를 이제 먼저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R&D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이제 과학기술 5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이제 그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P4G 이제 스케일업을 이제 활용한다든가 해서 어떤 이제 R&D 이제 실증을 이제 하는 걸 통해서 현재 또 이제 기술의 또 수용성을 좀 높이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근거로 이제 바로 이제 또 사전 타당성을 조사를 이제 하면서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훨씬 더 좀 더 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플랫폼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의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잘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이제 성과 관리 지표를 이제 활용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 기술의 수요와 이 기술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정량화하고 이제 서로 링크하는 이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GTC에서는 이제 이 플랫폼들이 지금 효과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데이터가 이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기 위해서 데이터 어시스턴스 플랫폼을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이제 주요 사업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외 이제 또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파트너십도 연대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내리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을 만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 더더욱더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중요한 곳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이제 강조가 될 것이고 또한 그런 플랫폼을 이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에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곳이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색기술센터 전덕우 기후기술협력부장님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녹색 기후기술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번 세션은 에너지 관련 세션입니다. 이어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녹색기술센터까지 발표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소라 평가총괄실 선임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주제는 온라인 메타 순환 평가 시스템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이소라 선임입니다. 저희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는 온라인 메타 순환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근본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인 사례에 앞서 기관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너지기술평가원은 환경 친화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 구조 실현을 위해 2009년 설립된 에너지 R&D 전담기관입니다. 에너지 기술 로드맵 수립, 에너지 기술 수요 조사 및 동향 분석 등 에너지 R&D 정책 개발, 에너지 연구 개발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 에너지 기술 개발의 기획, 평가, 관리, 성과 확산 등 약 40여 개 이상의 에너지 R&D 사업의 전주기 관리, 에너지 국제 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기능으로 미래 에너지 기술력 확보를 위해 대국민 수요 조사를 통해 에너지 R&D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신규 평가를 통해 연구 수행자를 선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R&D는 향후 100년간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구 수행자의 우수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업화 가능성,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온라인 메타 순환평가 시스템은 이러한 신규 과제 선정에 적용한 시스템으로 대면 평가가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수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메타 순환평가 도입 사례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평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평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평가위원회 갑질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기존의 국가 R&D 평가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평가 문화, 평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애기평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평가를 하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갑질 없는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고민하였고, 온라인 메타 순환 평가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입니다. 저희 애기평은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의 국가 R&D 평가 시스템의 한계점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수한 과제 선정을 위해 우수한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기존 대면 평가에서는 시간, 공간적 제한에 따라 우수한 전문가의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면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은 하루에 약 8시간을 평가장에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현업으로 바쁘신 분들, 우수한 전문가분들께서는 참여를 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회 일방적인 평가로 인해 일종의 갑을 형태로 비춰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면 평가로 인한 자료 인쇄, 장소 임차를 포함한 평가장 준비 등으로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메타 순환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온라인 평가로 시간, 공간적 제약 극복, 각종 비용 절감, 업무 효율 증대, 코로나19 확산 방지, 메타 순환 평가 도입으로 평가 품질 제고, 갑질 문화를 근절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메타 순환 평가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온라인 메타 순환 평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기반으로 한 평가 시스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이해관계자가 상호 평가할 수 있도록 메타 순환 평가 제도를 접목시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평가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메타 순환 평가는 기존의 평가위원이 연구 수행자를 평가한다는 개념을 타파한 혁신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과제 수행 능력 및 사업 계획 내용에 대해 수행기간을 평가하고, 수행기간은 평가 환경, 평가 과정, 공정성에 대해 저희 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서실성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평가위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재분배하여 평가위원의 갑질을 근절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메타 순환 평가의 도입으로 서로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자연스럽게 모두가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의 하나가 되도록 조성을 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은 앞으로 공정하게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대를 당겨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온라인 메타 순환 평가 시스템은 저희가 2018년 말부터 설계해온 시스템으로 2019년 16개 과제의 시범 적용을 통해서 2020년도에 확대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온라인 평가와의 가장 큰 차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온라인 평가는 온라인상에서 평가 자료를 배포하고 평가위원이 이를 검토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일방형 방식으로 하루 만에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온라인 메타 순환 평가는 총 4단계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여 쌍방향 방식의 평가 시스템을 실현하였습니다. 온라인 사전 검토를 통해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절차, 기획 의도 등을 충분히 안내하였고, 1, 2차 예비 검토를 통해 평가위원회 질의 및 기관의 답변 한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예비 검토에서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등 평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평가 항목별 점수 부여 및 질의를 포함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후에 연구 수행자는 평가위원회 1차 검토에 대한 항목별 질의 및 의견을 열람하고 객관적 근거를 포함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평가위원은 다시 답변을 검토하여 수행기관에 2차 질의 및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행기관은 마지막으로 평가위원회에 강조하고 싶은 사항을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1, 2차 예비 검토를 통해 평가위원에게는 연구 수행자가 제안한 사업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고, 연구 수행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시간을 제공하여 평가위원 및 연구 수행자 모두 만족하는 평가 분위기 형성과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답변 완료 시간을 마치고 평가위원은 최종적인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 및 평가 의견을 확정합니다.
이후 저희가 설계한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으로 평가자 메타 순환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메타 순환 평가는 전문성, 공정성, 성실성 5점 척도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에 이어서 기존 국가 R&D 평가 시스템과는 다른 차별화된 온라인 메타 순환 평가의 개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별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온라인 사전 검토, 예비 검토 등 1단계 평가를 총 4단계로 확대하여 평가위원회 과제당 검토 시간을 확충하고 충분한 소명 시간을 부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1일이었던 평가 시간을 예비 검토 2일을 추가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경에서 소통용으로 온라인 평가 전환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증진하였습니다. 1, 2차에 걸친 질의답변 단계를 통해 평가위원회 질의 내용을 공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평가 의견과 답변에 대한 쌍방향 의견 완료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호 간의 수용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메타 순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갑질 문화를 근절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메타 평가에서 나온 평가위원별 점수는 누적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는 평가 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피평가자의 전담기관 평가 결과는 앞으로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성과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선정 평가에 저희 온라인 메타 순환 평가 시스템을 100% 적용하여 192개 신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이러한 세심한 시스템 설계와 안정적 운영을 인정받아 전담기관 만족도, 객관성과 공정성 항목에서 95.4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총 4가지의 서비스 개선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료, 인쇄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등으로 연간 약 5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연구 수행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률이 5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평가 기관의 만족도가 올라갔으며 타 기관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기대 효과를 넘어선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R&D 평가 시스템의 혁신 사례로 대회에 인정받으면서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28위에 저희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처음 기관명을 올렸습니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한 공공기관의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공공서비스 분야 96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기구인 IEA에서 혁신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로 인해 에너지 R&D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매년 약 8천억 원 이상의 R&D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 앞으로도 미래 에너지 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